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자기 문명권에서 필요한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왜 쟤들은 했는데 우리는 못했나를 계속 질문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자. 그런 질문할 시간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명권이 다 동일하게 같은 발전 경로를 거쳐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구 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시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들이 우리가 잘났고 우리도 잘했다가 아니고 그들은 그들 나름의 문명으로 성공을 했고 또는 이루어냈고 우리도 우리 나름의 문명권에서 같이 동일한 그런 고유의 그런 과학기술과 문화를 형성해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물론 식민지 경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파괴되긴 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재 과학기술을 바라본 토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불교라는 걸 이 중국이 소화하고 이제 자기 걸 선진 불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800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이제 이 사실 출발지가 기원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거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걸 융성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서양 과학을 받아들이는 게 100년 남짓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저 이제 재밌었던 게 우리 근대 개학기 때 처음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과학 관련 학회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서 발명학회였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물리학이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세상을 어떤 알므로써 바라보는 방식이 과학이 아니라 사실 발명은 가장 극단에 있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먼저 만들어지면서 거꾸로 이제 과학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용관이 처음에 이제 발명학회를 만들 때 당시에 이제 조선공업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럴 때인데 다들 이제 어떤 걸 했냐면 그래도 김용관은 발명학회가 뭐냐면 그 조선의 어떤 과학기술자를 키워내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소규모 공업진흥론을 또 이제 제창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라든지 기술 개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산업에 이용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명학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 사실 모든 것들이 되게 다 수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게 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뺏겼죠. 제가 아침에는 그 미래가 불타고 있다라는 나오미 클라인의 그 기후변화 책을 읽다가 왔어요. 근데 그 책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종자본주의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저 사실 좀 통쾌했어요. 뭐냐면 기후변화의 문제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그 상업화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 뭐냐면 백인 우월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근본주의, 그 다음에 이거와 또 자본주의가 뭉쳐가지고 굉장히 인종을 배제하면서 자기네가 유럽인이라든지 미국이 북미 이런 사람들은 늘 얘기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증리해서 지구 생태계죠. 지구 환경을 착취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무한정하게 증리해서 자기네가 여기서 다 고갈됐어. 그래도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에 가서 자원들을 다 착취하고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또 야만이다, 뭐 미개다 이런 식으로 또 배제시키는 그런 인종자본주의적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문제도 이제 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뭐 코로나 그 현재적 기원 뭐 이런 책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뭐 광동에서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중국에서 자꾸 이렇게 뭐 우리가 처음에 우한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면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또 꼭 식민지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중국 사람들이 불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쥐라든지 막 그렇게 동물들 막 먹는다, 천상감 먹고 이래서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 그 늘 보고 있으면은 그 백인이라든지 그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자본주의 상황을 이렇게 굴러나가면서 정말 자기가 정말 손에 뭐 묻히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다 그런 데에다 남아메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시아라든지 이런 곳에 다 이전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있는 그 식민지 역사에서의 문제가 산업화하고 늘 연결이 돼서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강의를 토크를 하며 느꼈던 게 흔히 왜 생태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생물학 전공이기 때문에 생태계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생물학적 다양성, 생태계 예. 다양성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이 모든 그 생물의 표준이 되는 건 이 생태계에서 가장 피해야 될 일인 것이고 다양한 종들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과학사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완전히 배제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대과학, 그 과학혁명 이후에 서양의 근대과학이 하나의 표준이 돼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걸 갖다가 심어서 거기에 맞춰서 과학기술이 만들어지면 그제서야 이만큼 우리가 과학화됐다, 산업화됐다, 혹은 선진국 됐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각자 살아온 방식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데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새로운 과학 문화가 나오는 게 오히려 당연하지 않았을까? 그쵸. 즉 지구가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거는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서 설명하는 방식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 사실 똑같이 이 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각 문명마다 천문도가 다 달라요. 우리 그래서 천문도를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름은 또 다 다르게 붙여요. 별이라는 게 북반구에서 볼 수도 있고 남반구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별자리가 보이잖아요. 또. 그렇죠.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걸 어떤 표준화시킨다라는 게 지금에 봤을 때 이게 지금 뭐 절대적 시간으로 지금 돌아가고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가졌던 그 이야기 있죠. 그 서사들을 만들어내서 만날 수 있으면 그 문명권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있고 재미난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같이 과학 글쓰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천문학을 전공하셨는데 항상 왜 그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 별자리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서양의 별자리 얘기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똑같은 별이 우리나라에서 보였을 텐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긴 밤 동안 저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안 만들었을까? 이식할 수 있죠. 당연히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동화처럼 글을 쓰신다고 했는데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별자리를 보면서 서로 다른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비교해 가면서 너네 얘기도 재밌고 우리 얘기도 재밌다 라는 것들을 한때 어우러지는 게 사실은 이 과학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늘의 얘기를 사실은 그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다 굉장히 중요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왕조죠. 정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항상 이렇게 연결져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항상 그 자미원, 천시원 이거 배웠는데 하늘의 모습이 민심이 천심이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봤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유기체적인 자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이걸 그래서 이제 하늘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목적성을 부여를 하죠. 그랬는데 서양에서 또 기계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유기체적인 세계관, 기계적 세계관이 사실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물질적이고 기계적으로 보면서 서양 과학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랬지만 사실 이 동양 의학이라든지 이런 유기체적인 자연관에서 생태학적인 개념 같은 것도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관 전시 같은 걸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저는 참 그런 일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세계관이 굉장히 다름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열등과 우등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가치들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도 교육하고 우리들도 이해하고 이러면 정말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대화된 현대 과학 또는 서양 과학이 우수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과학들은 열등했기 때문에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패러다임이 충돌하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각자 고유한 게 있고 그 중에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서로 간의 고유성을 가진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게 과학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어중이 떠중이 이걸 이렇게 갖다 붙였나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서 의료 서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의학하면 되게 과학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을 다뤄요. 인간의 마음을 고치고 그다음에 몸을 고치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의료는 인문학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의사가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 되게 표준화돼 있어요.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왔으니 인공지능이 더 치료를 잘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 의사가 해야 될 일들을 보면은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환자들 사실 아프면은
다 다르거든요. 환자들이 가지고 그렇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그걸 어떻게 다 표준을 하겠어요. 사실 통증을 느끼는 방식도 다 다를 예, 테고 예. 그리고 사실 내가 느끼는 통증 남들 모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예. 것들을 다 수치화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게 표준화시켜서 편리하게 진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과정에서 그 병원에 가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치료받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물건으로 다뤄져 있다는 예. 느낌들을 많이 듣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도 서사가 들어가고 역사가 들어가고 사람이 예.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표준화하고 개별화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인문학 이렇게 붙였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인간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 이거를 기계가 하는 것처럼 아까 기계적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인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살게 되는가를 정말 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과학기술이라는 것들을 연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과학인문학이라고 이렇게 네.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 예. 이제 얘가 배울 때 이제 인문학이라는 건 인간을 위한 학문이란 예. 뜻이고 사실 이거는 인문학은 자연과학의 반대말이 아니라 신학의 반대말이죠. 그치? 그 전에 중세시대 이전에는 전부 다 신을 찬양하기 위한 또는 신을 기리기 위한 학문이었다면 예.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이제 인문학이었고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과학이 인문학이 아닐 수 있느냐 이런 예. 말을 하시는 분들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학도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문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오늘 이제 들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역사란 과거에 우리가 뭘 했는지 그냥 에피소드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만든 흐름, 그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는지 그 흐름, 그리고 흐름에서 그 흐름을 변하게 만든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의 바다로 들어가는 강줄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류가 있고 그 중에 그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각자의 지류에서 시작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책이 이제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를 한번 쭉 정리해 주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과학사에 대한 책을 또 집필 하신다면 어떤 책을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되게 좀 교과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교과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책은 제가 생각할 때 그 과학이라는 것이 즉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과학이 정말 인문학처럼 포함이 되는데 인간에 대한 뭐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뭐 성격, 직업,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대단히 이제 과학기술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인문학은 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과학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일종의 통섭 같은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과학 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서평도 쓰고 다른 과학 책들을 알리는 일을 하는데 제가 그 변현주 감독 보면은 자기 작품도 쓰면서 다른 재밌는 영화 소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다른 과학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과학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과학책을 알리는 일들도 정말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삶들 속에서 과학을 제대로 읽어내는 거죠. 정말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이 과학사 그 다음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 여성 과학자라든지 좀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아주 특별한 부분으로 조금 더 이 범위를 좁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좀 써보고 싶어요. 네, 아마 다음번에는 조금 다른 결의, 하지만 좀 더 인간에 다가간 좀 더 따뜻한 결의 그런 과학의 흐름과 그 속에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지금 굉장히 오래 정말 방대한 양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아니, 벌써 끝나요? 더 할까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다시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그거 하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과학사를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관점으로 한번 시작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유 선생님하고 제 책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과학책을 이렇게 의무감을 갖고 뭔가 지식을 배우려고 읽지 마시고 정말 느끼고
이렇게 재미있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재미없으면 그냥 집어 던지는 거죠. 네, 재미있는 책 찾으세요.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정말 네. 있어요. 그리고 네. 요새 정말 좋은 한국의 과학 저술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아, 과학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특히 잘못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과학 교육이. 과학을 너무 재미없는 걸로 만들죠. 예, 네. 재미없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게 과학책을 좀 읽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네. 예.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하려고 읽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학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있는 건 외워야 되겠죠. 시험 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과학을 공부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소설책 읽거나 영화 한 편 예. 본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읽기 시작하시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거고 재미를 느끼시게 되면 이 재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미있으면 못하게 해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재미를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 그 APCTP 올해 과학도서 그 공통과학 시간은요, 2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도요, 다음 주 5월의 둘째 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찾아올 테니까 그때도 기억해 주셨다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